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물권법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물건에 대해서 이 권리,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특정된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다. 이게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러분 이 아파트를 뭐 제가 사용하겠다.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수익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 물건에 관한 것은 이 소유권자인 여러분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 아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권. 물론 집주인한테는 대항을 못 하겠지만 전세 기간 동안만큼 집주인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죠. 집주인이 와서 계속 이 물건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꼭 소유권이 아니라도 그 물건에 관한 전세권자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누구의 심지어는 소유주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권자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건의 특질로서 이 채권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나만, 자,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객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3자, 즉 일반인의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채권자는 제가 아까 조용필을 예를 들었는데 조용필 가수 보고 저희 아버님 해감년에 와서 노래를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단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다른 사람의 채권은 행위가 있어야만 하지만 물권은 여러분들 그 물건에 대해서 말이 없죠. 물건은 부동산과 부동산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 누가 와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집을 전세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 사용 기간 내에서는 소유자에 대해서도 나가라. 이 집은 내가 정당하게 쓸 권한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권리를 갖건 원칙적으로 이를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성. 자,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적 효력만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소유권을, 자, 제가 A가 B한테, 건물을 팝니다. 단독주택이 됐든 집을 팔든 이렇게 팔면서 이것을 양도하지 마라. B한테 양도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B가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A가 B한테 팔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팔지 말아라, 양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을 이러다면은 전세권은 예컨대 전전세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산 사람이 다시 전세를 주는 거 이런 것은 원래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 자체는 유효하고 처분 금지라는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이 발생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돈을 같이 모아서 어떤 땅덩어리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렇게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만한 땅덩어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특정이 안 됐다고 가정합시다. 세 사람이 단지 이 땅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
아직 특정은 안 됐지만 내가 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대한 지분만큼은 내가 이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거 양도할 수 없어라고 양도를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했던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 양도 행위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겠죠? 그 밖에도 이 공시성, 공시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 뭐가 있죠? 등기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성, 취급성, 물상 청구성 이러한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권과 채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물권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인정했죠? 8가지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를 하고 그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면에요.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내용을 당사자는 하든 간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불러다고 하든 무슨 아니면은 어떤 쌀을 사달라고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이민 규정에 대한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물권의 대상은 뭐냐면 물건이죠. 물건인데 채권은 뭐냐면 특정인의 행위, 급부입니다. 급부. 채무의 급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조용필 보고 노래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조용필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범위는 절대권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정이 되고 누구에 대해서나 여러분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도성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은 상대권이고 상대성이고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처럼 조용필 보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조용필에 대해서만 왜 이행을 하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미자가 돼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용필 보고 노래를 해달라고 했다. 아니면은 조용필은 저하고 특별한 인연 때문에 노래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조용필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를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조용필이하고 원수지간이 조용필이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조용필과의 나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사람 간의 이 상대성의 원칙 때문에 이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어떤 채권도 하나의 재산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의 우선성인 배타성이 있죠. 그렇죠? 예컨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권리도 제가 배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 평등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꾸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친구라는 갑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B, C, D 네 사람이 돈을 꿉니다. 자, A가 갑한테 돈을 꾸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갑한테 물권법에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해서 저당을 잡습니다. 이 시가가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저당을 2천만 원 잡습니다. A가 B도 2천만 원 잡습니다. C도 2천만 원 잡습니다. 그 다음에 D도 2천만 원 잡습니다. 그럼 토탈 8천원이죠? 8천만 원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낙찰받은 사람은 누가 가장 제일 먼저 받습니까? A가 2천만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B가 받고 남은 게 있으면 C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 등기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뭐냐면 자 A, B, C, D가 이 사람한테 돈을 1억을 꽂았는데 2천만 원씩 똑같이 꽂았습니다. 순서가 A가 먼저, B가 먼저, C가 먼저, D가 먼저. 자, 등기부는 등기 순서에 따라서 권리자가 먼저 권리가 지정이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각 당사자가
받을 돈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전부 8천만 원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예컨대 여기서 4천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A, B 두 사람만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먹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1천만 원씩만 먹습니다. A, B, C, D 전부. 그 뭐냐면 채권자 간의 평등 원칙이 지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적인 어떤 배타성이 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예컨대 여러분들이 공시제가 없다라면 예컨대 여러분들 시가가 2억짜리인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면서 담보가 은행 담보가 1억 8천이 있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낙찰받으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 한 푼도 못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공시 방법이 필요 없죠. 그래서 물권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공시가 필요하지만 채권은 그러한 공시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물권의 객체는 이제 어떤 게 물권의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권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물건에 대해서 법에는 민법에 뭐라고 규정되냐면 유체물, 자 보이는 거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지상권이라든가 그다음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도 이 권리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물건은 물건은 결론적으로 하냐면 유체물이라든가 기타 권리도 다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권의 대상은 그 다음에 물건은 뭐냐면 현존 특정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특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지만 집합물이죠. 예컨대 어떤 공장에서 이 공단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 공장에 대해서 어떤 통째로 다 할 때 거기에 수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건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집합 건물, 이 집합물에 대해서 이 물건은 구성 부분에 변경이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하나의 물건으로서 특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집합물이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의 그 객체에 요구되는 특정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 담보의 목적을 한 경우 집합물에 대한 양도 담보가 이루어진 것인데, 자 이거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물건과 구별이 되도록 종류와 장소,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집합물도 특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물 전부에 대해서 유효한 담보가 설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특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별게 하나의 물건이면 문제가 없겠죠. 집합물일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되어질 수 있는 상태면 특정물로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르는 게 뭐냐면, 자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한 경우 그것은 물건이 특정이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판례는 긍정을 했습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판례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다음에 독립의 물건이다. 어느 정도 독립을 가능해야 되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건이 자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건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어야만 물건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물 일권주의, 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물건의 일부라든가 그 구성 부분도 공시 방법을 갖추어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집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물건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집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101호, 102호, 103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나 일부나 일동의 건물의 일부도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경우죠. 건물이 하나지만 각각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분 등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구획되어 쪼개져 있는 그런 것을 하나의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어떤 일필지, 이게 하나의 필지인데 이 필지를 쪼개서 거래하려면 이 부분만 띄어서 팔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필을 해서 별도로 쪼개가지고 등기를 따로 한 다음에 이것을 팔아야만 된다는 상태지. 현재 상태에서 이 하나의 물건인데 여기서 일부만을 선으로 그어서 등기도 하지 않고 분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은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물건도 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무채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도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구, 어장, 하천, 바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권리도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채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채재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적재산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재법,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법, 예컨대 특허법이라든가 저작권법 이러한 관련 법제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거고 이것은 민법상의 물건의 객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물건의 객체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또는 채권 이러한 것도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이 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이 집 하나에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에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B라는 사람의 소유자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지는 않죠. 그래서 한 사람만 성립되는 거죠. 이거를 일물 일권주의. 그래서 일개의 물건의 목적물은 일개의 물건일 것을 요한다는 원칙과 일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해주고 B라는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해주고 C라는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해주면 도대체 누가 권리자인지 헷갈리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동일한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에서는 물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개의 물건상에는 일개의 물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일물상에 서로 상용하지 않는 내용의 물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물건이 소유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으면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설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건 하나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물건을 정하는 표준이 뭐냐. 그래서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서 따라야 되는데 자 물건의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한 개의 물건의 목적물은 한 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다만 외적으로 이 사회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물건의 일부라든가 물건의 집탄, 집합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형성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부분이라든가 예컨대 또는 집합물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봅시다. 한 개 물건을 정하는 표준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필 절차 없이 일부 양도나 일부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토지는 이렇게 하나의 구역이 정해진 것을 필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지를 요 부분만을 띄어서 팔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토지를 분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나누어서 쪼개는 거죠. 나누어서 이쪽에서 이거를 A라는 것과 A-라는 각각의 토지로 별도로 만든 다음에 요 부분만을 양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분필 등기하면 양도할 수 있고 일부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요 부분만은 그 줄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요 부분만 남의 땅에다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 땅인 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유권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은 자기가 그거를 가능하고서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등기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건물. 건물의 기준이 뭘까요? 건물이 뭡니까? 중요한 구조가 있죠. 지붕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야만 건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붕이라든가 벽, 기둥 이러한 것이 아닌 차양이라든가 덧물 이런 것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겠죠. 건물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토지 속의 가스관, 차고 등 외향적인 구성 부분은 별개의 물건으로 종물이 됐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건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물건 하나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물 이 경우에만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물건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토지를 보면 자 용익 물건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필의 토지 외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만큼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500평만 여기다가 저기 뭐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500평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줍니다. 영입물건 중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권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 친구는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겠죠.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권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만 뭐는 안 됩니까? 자, 이거는 소유권은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일 부분만 띄어서 팔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한물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 소유권, 점유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이 완전 물권이고 그 반대되는 게 제한물권이라고 그랬죠. 제한물권에서도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렇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상권은 지상권은 일정한 땅의 부분에서 사용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처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 그 자체가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부분도. 그런데 이거를 처분하는 것은 이렇게 분필을, 즉 땅을 쪼개가지고 A와 A-라는 땅으로 별도의 필지로 나눠 놓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즉 매매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영익물권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필의 토지 일부 위에 설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 물건은 우리나라는 뭐냐면 땅이 있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도 하나의 부동산이고 건물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땅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도 있고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과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임으로써 생기는 게 나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땅과 부동산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땅과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개로 팔아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건물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땅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이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가능한데 구분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렇게 단독주택을 헐어서 빌라를 지었습니다. 이제 9개짜리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건물 전체를 하나하나를 등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저기 하나의 건물이지만 이거를 구분 등기 이렇게 하나씩 소유권을 나눕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등기를 해요. 101호, 102호, 103, 201, 202, 203, 301호, 302호, 303 이렇게 나눠가지고 별도의 구분 등기, 빌라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등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이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관련 법제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그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몇 개 나오냐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일단은 이렇게 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분을 특정을 져가지고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부동산을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하신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목 나무죠. 자, 땅에다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 땅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나무는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땅에 대해서 건물만 따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이것만 부동산이지 이것은 언제든지 포크에 놓아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만 부동산입니다. 땅만. 그러면 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 수목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쵸?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당 즉 임목과 명인 방법으로 가능한 거. 여기서 명인이 뭐죠? 명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야를 갔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이 나무를 쳐가지고 이게 그 뭐죠? 노건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딱 합니다. 그래서 입상 금지. 자, 여기에 있는 수목은 나승성거임. 딱 이렇게 임목 표시를 박아놨어요. 자, 이 수목은 누구 거다? 내 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띠도 둘러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수목이 나승성 거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남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거래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과시. 자, 여러분들에게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미분리과시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실이 따진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는 수목의 일부를 지나지 않으나 명의인 방법을 갖출 때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을 할 수 있음이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 제가 86년도 1학기 때 이때가 아마 제가 2학년 1학기 때인데 이때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농작물. 자, 남의 땅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데 가서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농작물을 심었는데 이제 고추 농사를 짓다든지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는데 이 농작물이 누구 거냐 이거죠. 자, 땅의 주인과 별개로 이렇게 따로 경작을 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경작자에게. 그 한도에서 농작물은 토지와 따로 독립한 물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 농사를 지어서 이 고추를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누구 거다? 땅의 주인권이 아니라 누구 거다? 실제로 이거를 경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 법제 보면 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법의 기본 모토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경자유전이 뭐죠? 경자가 이렇게 쓰나요? 밭을 경작하는 사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쌀집부금 다 이런 거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민법에 해당은 아닌데 농지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 물건은 이 농작물은 비록 남의 땅에다가 재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 농작물은 누구 거다?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 거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인정해 줄까요? 일단은 뭐냐면 이 농작물은 수목과 달리 어떻습니까? 1년 이내 다 농사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인정을 해줘서 권리관계를 좀 정리를 해줌으로써 분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경우는 그 사람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인데 이제 하나가 물건이 아니라 집합물입니다. 집합물. 그래서 이 집합에 관한 물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에는 여러분들이 공장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성립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이 건물과 통째로 들어있는 이 기계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저당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물건의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일물, 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된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합 이런 건물에 집합에 대해서는 집합 물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